올리기 전에 미국하고 신경기를 하면서 그 달러 베이스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오일 시장이 아주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그 국제금융 쪽에서 아주 불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경련에서 계속 전경련 그때 뭐 격돌 많이 했으니까 이 기업이 다 망한다 뭐 이래가지고 83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83조치란 게 그 사채를 유예를 하고 공금융권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조치를 한 거죠. 이거 가지고 또 이게 사유재산권 제도를 침해했다고 또 경제학자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피상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에 의하면 이런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잘했다는 건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부채가 완전 죽은 거예요. 물론 그 대신에 사채 시장에 돈놀이 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뭐 그 사람들 우리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직후에 오일 시장이 진짜로 터져서 전 세계 기업이 사단이 날 때 대한민국 기업은 독이 침투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누가 사전에 알아서 한 것도 아니지만 놀랍게도 그때 구제한 그 부채 문제가 70년대 오일 시장 기간을 건너간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뭐 오늘날 경제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때 재벌을 키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KDI는 낙서를 쓰고 뭐 상상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83조치가 큰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유신 시대에 가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기업에 대한 그 육성이 더 근데 그 개발계획이죠. 유신 시대에 5개년 경제학으로 5개년 계획은 대부분 기업 육성 정책이야. 산업 단지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기업을 어떻게 하면은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하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모든 게 맞춰지고 이제 중동 진출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올시아 극복은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공업 할 때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중화공업 할 때는 어떻게 또 한지 알아요? 중화공업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산업입니다.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기획한 게 뭐냐. 중화공업을 할 때 이 기간 산업은 세계적인 규모로 해서 앞으로 세계 경쟁력을 가져야지 되지.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중에 다 휴지가 된다. 국제 규모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엄청나게 크니까 아무도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걸 하는데 70% 정도를 가져와라. 우리가 30% 해줄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거꾸로 됐을지도 몰라요. 정부가 중화공업 기금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은행이나 여러 금융권에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70%를 아마 정부가 지원했을 거예요. 30%를 가져와라. 30%인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돈인 것이죠. 대한민국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을 많이 해서 돈 벌어서 성장한 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영을 할 줄 알고 세계 경영을 할 줄 아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중화학을 하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10대 동력산업을 키운다. 야, 그렇듯하네. 동력산업 멋있네. 앞으로 잘 되겠네. 야, 중소기업 묶어서 컨소시엄 만들어라. 이런 짓은 안 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청와대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야단을 맞는 대놓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기업이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오. 전 이게 박정희한테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수출해서 돈 번 기업이 다시 또 뽑혀서 중화공업을 할 수밖에 없는 30%라는 자기 자금을 가지고 오려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특혜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엄정하게 법 앞에 평등을 통해서 너 30% 가질 수 있어? 가져올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정부가 70% 해준다.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강한 기업이 살아남고 더 열심히 하면 또 기회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2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잘한 나라이다 이거예요. 재벌을 키운 나라가 아니라 따로 중소기업을 잘 육성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키 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뭐죠? 중소기업 잘하는 중소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을 만들어야 되지. 못하는 중소기업만 맨날 이쁘다가 하면 그게 성장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그게 대기업까지 가는 길이라고 못 믿게 만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은 어때요? 대기업 규제하죠. 중소기업도 500인, 300인 이상만 되면 지원 안 하고. 또 무슨 가업상속 60% 상속세 받아먹고. 이러니 중소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저 꼭같이 지원하는 거야.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금 딱 주면 은행은 딱 갚고 N분위로 딱 놀아서 그만이에요. 골치 아프잖아요. 성과평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냥 놀아주니까 매년 그냥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지만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없는 나라예요. 뭐가 있어? 그저 중소기업으로 먹고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소기업에서 그동안 성장해서 대기업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날 기업은 전부 다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기업이고 기껏해야 IT 산업에 네이버, 카카오 몇 개 있죠. 이거는 최근에 새로운 기술 개발, 기술 혁신 때문에 생긴 것이고 대부분의 기존 기업은 전부 다 3, 40년, 40년 전, 50년 전에 생긴 기업이니 아니 반성도 안 해. DJ 정부에서 무슨 육성산업, IT 무슨 기업 육성 정책,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 성장 산업, 노무현 때 대통령 때 동력사업 10대 동력사업 온갖 하면 돈 썼지만 하나도 효과가 제대로 없잖아요. 반성도 안 해. 근데 그 산업 그 정책이 대부분이 뭐냐? 성과를 별로 중시 안 하고 이름만 그 동력산업 딱지, 이름만 녹색 산업 딱지를 붙이면 다 지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다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괜히 그냥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새마을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허먼카네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은 기업주의가 빛나는 시대였다. 그리고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책을 하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요즘 민주주의가 특징 중소기업이 더 많으니까 다 중소기업 잘한다고 대기업 다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하겠어요. 이런저런 그리고 연공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묶어서 정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은 산업정책도 못하고 국가발전정책 못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경제적 차별화를 하려면 집행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유신을 해야 될 이유를 측근한테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이 없는 분이야. 내가 이래 해서 이런 일레버레이션 구현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간명하지만은 단호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왜 했지? 이것에 대한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나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건을 놓고 보면 아하 이게 유신 같은 정치 체제를 안 하고서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김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대부분이 경제학자들 야당은 아까 비교 우위론이라는 걸 내걸고 중소기업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 농업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 왜? 지금 당장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그게 우리의 비교 우위인가 보다. 그걸 열심히 하자고 그랬지만 박정희는 아니야. 농업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중소기업,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아까 고차원적인 복잡 경제 사상을 가지고 유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중화공업이 너무나
여러분들 교육적인 게 뭐냐면 이게 73년 연두 기자회견으로 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각이나 국가 부처가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이 갑자기 연두 기자회견하면서 나 앞으로 중학법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세상이 약간 죄송합니다. 이게 돌출적인 거죠. 외국 기자들도 이게 뭐냐? 뭐 그 근거가 뭐고 뭐 이런 있잖아요. 아무것도 저게 딱 깃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김모 비서관입니다. 이걸 직접 했던 분은 이건 혁명이다. 왜 혁명이냐? 이런 겁니다. 73년에 이걸 발표할 때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었냐? 경제 계획이 말이죠. 71년에 10억 불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81년에 53억 불 하는 거를 10개년 장기 계획으로 이미 정부의 계획으로 해서 대통령까지 다 결제해서 우리나라의 갈 길을 정해놨어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2081년이 되면은 우리가 53억 불 하겠구나. 약간 중진국 초입 갈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말해요. 73년 1월에 81년에 200억 불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53억 불이 200억 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77년에 100억 불 달성하고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53억 불과 200억 불이라고 하는 목표와 이 성과의 차이는 뭘 의미하느냐. 기존 경제학적인 사고, 비교 우위론을 기초로 하는 균형 경제학을 기초로 하면 53억 불은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야. 뭐야? 이런 마차를 10개 만들다가 53억 개를 만들자고 그런 거죠. 마차 경제에서 마차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국가정책으로 내걸어 놓은 거야. 박정희는 그거 아니야. 나는 마차에서 최소한도 자동차까지는 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200억 불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내걸은 거예요. 이게 복잡성 과학의 그 사고방식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건 진짜로 정치혁명에 못지않은 한국의 경제혁명이고 이게 세계 경제학계가 다 배워야 될 일이고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천년이 자본주의 역사를 지배한 거예요. 60년대 수출주도 상인 자본이죠. 수출 딱 상인이 머천트라고 수출하는 사람. 이 10년 동안은 뭐가 같으냐? 상인의 나라였던 베니스가 1000년 동안 상인의 나라로서 세계 최강 경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대서양을 통한 그 항로가 개척되기 전에는 지중해 강자로서 베니스가 거의 800년 가까운 세월을 완전히 상인들이 정치를 하고 상인들이 군인을 하고 또 나가서 사업을 하고 군대 나갈 때 상인들 또 이 노조는 사람까지 전부 다 장사 보따리를 들고 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 당시 한 7, 800년 동안 서구의 최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황청이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오스만 터키를 가서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물론 나중에 나폴레옹한테 이제 1789년 혁명 바로 직후인가 플란스 혁명 망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상인 정신의 그 나라가 우리의 60년대 수출 중소기업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이 딱 맞는 10년이에요. 그래 10년 만에 7, 800년 동안에 베니스가 다 한 거예요. 그 베니스가 나중에 네덜란드까지 가고 영국까지 간 겁니다. 상인의 전통입니다. 상인 경제의 전통이. 영국이 원래 상인의 나라로 출발을 한 나라예요. 대서양 다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0년대 중화국은 뭐 같으냐?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